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 선배님의 오늘 하루를 얘기해줘요. 영화 얘기 다른 얘기도 함께 나눠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요. 영화학개론 통지서. 영화학개론 통지서. 안녕하세요, 박상은입니다. 네, 저희 영화학개론 통지서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21년 12월에 첫 번째 통지서가 발부됐었는데요. 이번에는 23년 8월에 영화학개론 통지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한 1년 8개월 만에 영화학개론 통지서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학개론 통지서 코너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시그널 음악 들으셨죠? 시그널 음악의 분위기에서 풍기듯이 심야 라디오, 심야 방송 컨셉을 지향하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의 하위 코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팟빵이나 공식 인스타그램의 공지 보면은 사연 보내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아름아름 소중한 마음들 모아서 보내주신 그런 사연들 저희가 읽어보고 또 그거 관련해서 좀 잡담도 나눠보는 그런 방송이 저희 영화학개론 통지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저희가 좀 영화 신작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 얘기보다는 물론 영화 얘기도 좋지만 일상생활의 그런 영화 외 다른 이야기라든가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각자 얘기를 해보는 그런 라디오 비스무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야 라디오 컨셉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 텐션이 오르면 또 대낮 같은 활기를 띨 수도 있는 그 모든 게 재매민 방송입니다. 물론 이제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에서도 적잖이 제 맘대로 하긴 했지만 영화학개론 통지서 역시도 제 맘대로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연을 보내주신 선배님들의 장단에 맞춰서 제가 칼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어느새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방송 들으실 때쯤에는 9월 맞이하셨을 테니까 벌써 올해 23년도 8개월이 훌쩍 넘겨버린 상황인데요. 계절로만 따져도 작년부터 시작된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최근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여름까지 이렇게 쓱 지나간 걸 보니 이제 남은 건 가을과 겨울뿐이구나 올해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9월이 되면 연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대잖아요. 보통 연말을 11월, 12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9월이면 아직 연말까지는 아닌데도 이상하게 9월이 되면 벌써 올해도 다 갔구나, 이제 연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김칫국 같긴 하지만 김칫국 드링킹 같긴 하지만 일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뭇잎도 떨어지고 낙엽도 이제 지고 꽃도 지고 이런 계절이다 보니까 좀 더 뭔가가 사그라든다, 져버린다, 끝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을만 돼도 벌써 올해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놀고 계실 수도 있겠고, 드라이브 중이실 수도 있겠고, 작업 중에 이 방송을 틀어놓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라디오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녹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심야 라디오 컨셉을 저희가 아무리 민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들으시면 아침 방송이고, 또 점심에 들으시면 점심 방송이고, 새벽에 들으시면 또 새벽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오히려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것들 많진 않지만 너무 하나하나 소중해서 읽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저희 영화학개론 통지서 방송이 꽤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 사연들이 어떤 사연들은 좀 보내주신 지 꽤 오래된 그런 사연들도 있다 해서 이제서야 영화학개론 통지서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점 사연 보내주신 선배님들께 미리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사연부터가 올 1월에 1월에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8개월 만에 보내주신 지 8개월 만에 읽는 사연인데 이게 또 변명을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첫 번째 사연을 읽기 전에 너무 변명 방송인가? 이게 좀 이제 사연이 한두 개 왔다고 해서 영화학개론 통지서를 발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고였다가 이제 배출할 때쯤 돼야 이제 좀 비유가 예시가 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사연이 개수가 쌓여야 저희가 또 읽어드릴 명분이 생기고 뭐 이런 건데 사연이 막 매일같이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연이 막 몰아치는 그런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영세한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이 좀 찰 때까지 우편함이 찰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것도 좀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방송 벌써 몇 년째인데도 이렇게 청취자 선배님들께 이해를 요구하네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뭐 어쨌든 다시 사연 얘기로 돌아와서 1월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빨간색 연필 님께서 보내주신 빨간색 연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빨간색 연필 이렇게 읽어야겠군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빨간색 연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현님. 평소 영화학개론을 들으며 아르바이트 출퇴근길을 함께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왕 첫 경험하는 거 굵직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갑자기 사연을 씁니다. 뭐 사연 쓰신 것도 좋습니다. 댓글도 좋지만 이렇게 사연 써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영화학개론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상현님은 영화 속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사랑 기운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영화를 평소 즐겨보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은수를 좋아해요. 또 외국 영화 중에서는 500일의 썸머 속 썸머를 또 좋아하고요. 근데 어째 다 영화 속에서 속칭 쌍년들로 묘사되는 사람들이네요. 둘 다. 그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물론 이제 500일의 썸머는 오프닝에서 글을 쓴 작가가 썸머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썸머의 모티프를 얻었을 만한 상대에게 이제 비치, 쌍년이라고 직접 표기를 합니다. 그 영화 내에서. 하지만 봄날은 간다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죠. 그냥 보신 분들이 다 속칭 표현해주신 대로 빨간색 연필님의 표현대로 쌍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러면서 꼭 멜로 영화가 아니더라도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 캐릭터도 좋은 것 같아요. 상현님의 영화 속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 영화학개론을 들으며 아르바이트 출퇴근길을 함께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하시려나? 괜히 궁금하네. 아르바이트 출퇴근길에 저희 방송이 힘을 들이는 방송이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좋아하는 캐릭터 일단 뭐 봄날은 간다와 500일의 썸머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너무 좋은 영화죠. 그리고 이제 봄날은 간다에서의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은수 그리고 500일의 썸머에서 주이디 샤넬 배우가 연기한 썸머 둘 다 이제 속칭 쌍년들로 묘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하던 얘기에 좀 이어붙여보자면 남성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봄날은 간다에서도 이제 주인공인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뭔가 막 순정을 주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영애는 또 다른 남자 제 기억으로는 영화를 본 지 꽤 오래됐지만 다른 남자 만나고 500일의 썸머도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고 해서 남자 주인공들 입장에서는 표기해 주신 대로 쌍년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또 여성 관객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영애 캐릭터 그리고 썸머 캐릭터 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특히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에는 썸머의 어떤 감정, 기분 이런 것도 간접적이게나마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남자 관객들 위주로 남자 주인공 관점에서 봤을 때 샹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이렇게 봄날은 간다, 500일의 썸머, 리틀 포레스트 주인공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영화 속 최애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얼굴들이 굉장히 일단 많은데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시드니 루멧 감독의 12인의 성난 사람들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보시면 이게 배심원 제도를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아마 피고인이었을 거야. 그래서 살인 사건의 피고인으로 어떤 이제 소년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유죄처럼 보이는 얘가 사람 죽인 거 맞다. 이렇게 유죄가 좀 확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12명의 배심원들이 토론을 벌이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그중에 이제 불세출의 배우죠. 헨리 폰다 배우가 연기한 제 기억으로는 8번 배심원이었던 것 같아요. 넘버링이. 이게 12명의 그 배심원들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몇 번 배심원, 몇 번 배심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소개돼 있거든요. 설정돼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주인공인 헨리 폰다가 연기한 배심원이 8번째 배심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 캐릭터가 정말 멋진 이유는 자기 신념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낸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헨리 폰다 워낙 또 멋있는 배우기도 하고요. 이 8번 배심원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배심원 중에 11명, 그러니까 8번 배심원을 제외하고 11명의 다른 모든 배심원들이 이 꼬맹이는 유죄다. 이 꼬맹이가 사람을 죽인 게 확실하다. 빨리 이제 일 끝내고 우리 뭐 각자 할 일 하러 가자. 나는 이제 뭐 야구 중계 보러 가야 된다. 뭐 나는 뭐 일하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8번 배심원이 손을 탁 들면서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운을 띄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격렬한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라서 저는 이 자기 신념이 가득한 8번 배심원, 헨리 폰다의 8번 배심원 정말 좋아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최근에는 좀 그 공산당 이력으로 공산당 찬양으로 많이 좀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제가 왕년에 참 성룡을 좋아했습니다. 중국의 무협 영화 주인공 배우 이렇게 액션 배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 계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정무문이나 뭐 용쟁오투 같은 영화들의 이소룡이 있을 거고 이제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이후 계보가 뭐 이연걸도 있을 거고 뭐 제가 좋아하는 성룡 아니면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이죠 견자단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연걸이나 이소룡 뭐 견자단에 비해서 성룡을 항상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룡의 매력이 뭐랄까 이소룡, 이연걸, 견자단 같은 다른 중국의 액션 배우들에 비해서 성룡은 등장하는 영화들에서 물론 액션을 잘하지만 항상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탁 나타나서 폼나게 탁 나타나서 악당들을 막 악당들에게 한 대도 맞지 않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하면서 떠나는 그런 전형적인 액션 히어로가 아니라 성룡은 정말 많이 맞아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항상 이기지만 어떻게 이기는가를 살펴보면 잘 싸워서 이겼다. 아니면 뭐 주먹이 매워서 이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맞고 많이 피하고 그 와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결국엔 이겼다. 이런 귀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멋지게 뭐 절권도로 상대를 다 후드려 패는 견자단도 멋있고 뭐 창 같은 거 이렇게 칭칭칭칭 하면서 군사들을 쓸어버리는 이연걸의 모습도 항상 멋있었지만 언제나 좀 웃음기 가득하면서도 많이 맞으면서도 하지만 또 근성으로 결국에 모든 걸 이겨내는 이 성룡의 매력에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룡이라는 배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만 꼽자면 성룡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스 스토리.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를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폴리스 스토리에서 성룡이 연기하는 캐릭터 이름이 진가구일 거예요. 아마 계급은 순경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진가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폴리스 스토리 폴리스 스토리 전체 시리즈 통틀어서 엄청난 스턴트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폴리스 스토리 1편을 보면 2층 버스인가? 그 2층 버스를 그 성룡의 진가구가 추격하면서 우산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그 버스 2층에 막 매달리는 막 그런 엄청난 스턴트가 있거든요. 요즘 21세기의 영화 팬들, 뭐 저까지 이런 표현을 쓸지는 몰랐지만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이른바 MZ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MZ 영화 팬들, 젊은 MZ들에게는 톰 크루즈가 실제 액션을 벌이는 어떤 진기명기 스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톰 크루즈도 어느새 50대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젊은 영화 팬들에게 톰 크루즈가 진짜 액션을 하는 배우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역시 예전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룡이지 않았을까. 진짜 왕년의 성룡은 대단했죠. 진가구로서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에 나왔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에 매달리는 건 물론이고 뭐 헬리콥터 사다리에 막 매달린 적도 있고 막 4층 막 건물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저는 정말 대단한 캐릭터, 대단한 배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공산당 찬양 발언 뭐 이런 것들로 비판받을 지점은 또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영웅은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캐릭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잭 스나이더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 과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잭 스나이더 서사보다 비주얼로 모든 걸 다 떼우려는 스타일 그리고 극장판 2시간짜리 극장판의 그나마의 그 서사도 다 우겨넣지 못해서 꼭 감독판을 한 번 더 팔아먹는 그 작태 저는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잭 스나이더의 왓치맨 그리고 또 왓치맨만큼은 감독판 얼티밋 컷인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로어셰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키 헤얼리 배우가 연기하는 로어셰크라는 슈퍼히어로, 안티히어로라고 해야겠죠? 안티히어로이면서 탐정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원작이 있는 콘텐츠긴 하지만 거기서 로어셰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어셰크는 뭐 무투파 캐릭터죠. 싸움도 잘하고 추리도 잘하고 하지만 뭐 단순히 이 캐릭터가 멋있어서 뭐 싸움을 잘해서 이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 로어셰크의 결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자세한 스포일러는 하지 못하겠지만 진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로어셰크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뭐 성룡도 그렇고 성룡의 진가구도 그렇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헨리 폰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의 그 헨리 폰다 캐릭터도 그렇고 이 로어셰크까지도 그렇고 뭔가 저는 좀 그런 자기 신념이 강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슈퍼히어로 장르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뭐 슈퍼맨도 좋아하고 배트맨도 좋아하고 스파이더맨도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좀 영화 전체로 넓혀보면 이런 캐릭터들을 제가 좀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더 떠오른 김에 그 LA 컨피덴셜의 케빈 스페이시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캐릭터도 비슷해요. 자기 신념이 있다고 할까? 근데 이제 엄청난 순발력과 유머까지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또 좋아합니다. 어쨌든 뭐 답이 됐을런지는 모르겠네요. 빨간색 연필님. 빨간색 연필님은 여성분이신가? 봄날은 간다, 500일의 썸머, 리틀 포레스트 다 이제 여성 캐릭터들 말씀하셔서 물론 이제 뭐 남자들도 여성 캐릭터 좋아할 수 있고 여자들도 남성 캐릭터 좋아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좋은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연필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지 꽤 오래돼서 지금도 이제 아르바이트 출퇴근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듣고 계시다면 언제나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출퇴근길에 저희 방송이 항상 소소한 재미, 소소한 웃음, 저희는 뭐 큰 거, 대대한 웃음, 대대한 재미 저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한 재미, 소소한 웃음 이런 걸 추구하니까 좀 더 저희가 빨간색 연필을 소소하게 웃길 수 있도록 빨간색 연필인 발음 왜 이렇게 안 돼? 빨간색 연필님이 출퇴근하실 때 조금이라도 즐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 소소한 웃음을 위해서 노력은 대대하게 한다. 어쨌든 빨간색 연필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뜬구름 양양님 사연입니다. 뜬구름 양양님. 극장에서 먹는 간식은 역시 팝콘이 최고인 것 같은데 CGV가 종류는 다양하고 많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메가박스 팝콘이 일진. 말투가 되게 재밌으시네. 메가박스 팝콘이 일진. 핫도그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서 먹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은지 버터구이 오징어가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극장에서 먹는 간식 팝콘이 최고긴 하죠. 근데 그 팝콘이 최고인 이유는 뭐 물론 이제 그 짭조름한 맛도 있고 요즘에는 뭐 다양한 맛으로 나오죠. 뭐 초코 팝콘도 있고 뭐 갈릭 팝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맛도 이제 좋긴 하지만 역시 그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극장에 간다는 거, 영화관에 간다는 건 첫 번째 목적이 영화인 거잖아요. 보통 첫 번째 목적이 뭘 드시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뭘 드신다면 식당에 가시겠죠? 그쵸? 식당에 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서 식사하시는, 혼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가 1차적 목표인 거지 뭔가를 유튜브를 통해 보는 건 2차적 목표인 거잖아요. 일단 식사를 하시면서 보는 거니까 식당에서는. 근데 이제 영화관은 아무래도 그게 반대니까 영화 관람, 영화 시청이 1차적 목표고 뭐 여유 있으면 좀 배고프면 지갑의 여유도 되고 위장의 여유도 있다면 뭐 팝콘이나 핫도그 이런 거 먹을까? 보통 이런 순서로 가시기 때문에 확실히 맛도 중요하지만 영화관에서 먹는 간식에는 그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팝콘이 이 극장 내 매점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CGV가 종류는 다양하고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메가박스 팝콘이 일진이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제가 극장 저희 동네에 뭐 CGV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한데 제가 아무래도 CGV를 좀 자주 가거든요. 거의 CGV만 가가지고 단독 상영작, 단독 개봉작이 없으면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에 잘 가지 않아서 그쪽 팝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CGV 팝콘 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짭조름한 오리지널 팝콘도 좋지만 뭐 그 카라멜 발라져 있는 게 뭐죠? 그게 그냥 카라멜 팝콘인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갈릭 어니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치즈 팝콘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제 영화 보시면서 팝콘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막 먹는데 그 튀겨지지 않고 숨어 있었던, 매복해 있었던 그 옥수수 딱딱한 알갱이 있죠. 그게 이제 가끔 그 어금니를 강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당황스럽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극장 내 팝콘 취식 관련해서 가장 이제 공감 많이 받을 건 그거죠. 광고 시작하면서부터 팝콘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막상 영화 본편 시작하는데 팝콘이 거의 다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핫도그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서 먹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은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핫도그는 뭐 저 개인적으로 핫도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극장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핫도그라는 음식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소스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막 옆구리로 가지고 이게 막 한 입 한 입 베어 물면 막 입 주위에 막 소스 묻고 손에 묻고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핫도그는 진짜 배고플 때 아니면 영화 볼 때 극장에서는 잘 안 먹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버터구이 오징어. 저는 버터구이 오징어는 뭐 비슷한 이유예요. 이것도 먹으면 손에 버터가 묻잖아요. 저는 이것도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캐러멜 팝콘이나 뭐 갈릭 어니언 팝콘 이런 것도 그 양념이 손에 묻지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쉽게 털 수 있는 양념과 쉽게 털어지지 않는 양념 이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뭐 기르려고 기르는 건 아닌데 작정하고 기르는 건 아닌데 면도를 좀 못해가지고 수염이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길게 제가 좀 수염이 잘 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영화관에서 수염 한창 기르고 있을 때 핫도그 같은 거 먹으면 소스가 입 주변에 그 털들과 어우 말씀을 못 드리겠네. 더러워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극장에서는 팝콘, 편의성이 좋은 팝콘이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뜬구름 양양님께서 일진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추천을 또 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메가박스에서도 한번 팝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극장 가면 보통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신 관객분들 계시잖아요. 뭐 보통 이제 어떤 모임에서 여성분들 좀 아주머니분들 어머님분들끼리 이제 영화관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높은 확률로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검은 비닐봉다리에 귤 같은 과일을 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는 사실 뭐 진짜 냄새가 심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라면이나 마라탕이나 뭐 이런 걸 극장에서 먹으면서 보면 좀 민폐겠죠. 냄새가 심하니까 막 국물도 튀고. 근데 사실 귤은 아니잖아요. 귤은 뭐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냄새가 나봤자 좀 상큼한 정도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뭘 드시든 뭐 라면이나 마라탕처럼 냄새가 심한 게 아니면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귤을 꺼내실 때 검은 봉다리에서 꺼내실 때 그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콕 이제 뭘 싸우신 분들은 그걸 꺼내 드시면서 민폐를 끼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봉투에서 꺼내시면서 민폐를 끼치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오늘 영화관 가는데 귤 담아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귤 까먹으면서 보려고 했는데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검은 비닐봉투가 귤에는 좀 잘 어울리고 국룰이긴 하지만 영화관에서만큼은 검은 비닐봉투보다 좀 다른 어떤 차라리 종이 가방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종이 가방은 뭐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닐봉투처럼 그렇게 막 부스럭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 바닥에 놓고 귤 하나씩 꺼내서 그렇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건 뭐 보자기 같은 거 보자기 같은 거에
싸서 드시는 것도 복주머니 뭐 이런 거 좀 큰 복주머니 같은 거 없나?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점 매는 거? 제가 명품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뭐 가끔 그런 거 볼 때 있어요.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 브랜드 중에 가방 중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생긴 것들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끈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두처럼 오므라드는 그런 거. 뭐 고급 양주 담는 그런 마대자루 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귤 먹기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뜬구름 냥냥님 사연과 메가박스 팝콘에 대한 추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다른 선배님들도 좀 영화관에서 즐기는 간식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최애 간식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꼭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볼 때는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집에서 영화를 볼 때는 뭐 귤을 검은 비닐봉투에서 꺼내든 소스가 터져 나오는 핫도그를 드시든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마라탕이나 뭐 짜장면을 드시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영화 보시면서 어떤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채털리님의 사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내주신 지 꽤 된 사연이라 좀 민망한데 이게 시의성이 좀 떨어지네요. 나중에 읽으니까. 뭐라고 보내셨냐면 채털리님께서 최근 뉴스에도 나왔던 스타벅스 불매운동 저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올해 초인가요? 아닌가?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스타벅스 불매운동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늦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근데 딱히 그 대표란 사람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고요. 사실 저의 올해 목표가 커피 줄이기거든요. 차마 아예 끊는다는 말은 못하겠고 작년까지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 졸리고 힘들었어요. 커피 취향은 라떼였는데 매일같이 마시니 그 안에 들어간 우유 때문에 살도 더 찌는 것 같았고 괄호 열고 기분 탓일지도 몰라요 괄호 닫고 진실 말해드려요?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몰라요. 네, 이어서 그러다 보니 갑자기 중독을 끊어내는 이야기가 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애플 TV 플러스에 체리라는 영화가 있어 보았습니다. 커피는 아니고 마약에 중독된 인물의 이야기이긴 했지만요. 영화가 길고 꽤 지루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주연 배우인 톰 홀랜드의 진지한 연기는 눈여겨볼 만하네요. 저는 이 배우를 마블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중독되어 있던 커피를 줄이려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틀에 한 잔으로밖에 못 줄였다는 게 함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중독. 일단 뭐 애플 TV 플러스에 올라와 있는 체리라는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영화 봤고요. 공개됐던 당시에 봤던 것 같은데 톰 홀랜드가 주연을 했고 연출자가 아마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11호가 있었죠. 그 영화들을 연출했던 루소 형제가 감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 사실 채털리님의 감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좀 길고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독 상태를 표현해내는 톰 홀랜드의 연기, 주연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 이런 것들은 인정할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영화 체리 얘기 해주시면서 커피 중독이시군요. 카페인 중독. 근데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카페인 중독이거든요. 끊지 못하는 것 선배님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좀 나 이런 거에 중독됐어 하는 거. 물론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약 관련 뉴스가 부쩍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뭐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카페인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커피랑 콜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글로는 이제 훈민정음으로는 키역이 들어가는 음료들 영어 알파벳으로는 C가 들어가는 음료들을 제가 좀 좋아하네요.
커피랑 콜라. 커피는 제가 카페인을 좋아하는데 보통 그러시잖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밤에 커피 땡기면 커피 마시고 싶은데 이거 마시면 잠 못 잘 것 같아. 어떡하지? 막 이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걱정도 별로 없는 게 커피를 한 사발로 마셔도 물론 이제 진짜 한 사발로 마셔본 적은 없지만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죄송해요. 잠이 잘 옵니다. 예. 잠을 설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랑 잠의 상관관계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더 커피를 좀 끊어내기 어려운 핑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도 이제 가끔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걸 나갈 때가 있어서 아니면 꼭 영화 촬영이 아니더라도 뭐 밤새 뭔가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가 꼭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 좀 밤에 좀 잠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이 계속 와요. 저는 그래서 고카페인 음료들 있죠. 핫식스, 레드불, 몬스터 이런 거를 마셔도 잠이 잘 와서 그건 또 그거대로 부작용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3-4잔까지 마셔봤는데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해가지고 올해 한 초여름부터는 커피를 하루에 진짜 맥시멈 2잔, 웬만하면 1잔 이렇게 유지를 했거든요. 진짜 가끔 가다가는 아예 안 마셔본 적도 있어요. 하루 동안. 근데 진짜 이게 부작용이 안 마시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약간 두통이 생기더라고. 근데 검색해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대요. 커피를 좀 많이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이제 편두통 같은 게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때 또 커피를 마시죠. 이 정도면 그냥 핑계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커피를 마실. 편두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커피를 처방했습니다. 이런 식의 핑계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저한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커피랑 아까 콜라도 말씀드렸는데 콜라도 제가 진짜 엄청 마십니다.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제로 위주로 마셔가지고 좀 양심의 가책이 덜하긴 한데 아니다. 오히려 제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 놓고 마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지? 어쨌든 커피랑 콜라 끊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은 뭐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랑 채털레님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도 대부분 다 커피는 현대인이라면 다 중독되어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채털레님이 아까 그 커피 취향 라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좀 이제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진짜 틀린 게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 나이 들면 체질이 바뀐다. 저는 안 믿었었는데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우유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빵이랑 우유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카스테라 같은 거 팍팍하게 입에 목구멍까지 다 밀어넣고 우유를 한 잔 탁 마시면 사르르 녹으면서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 우유 쾌감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밀크 쾌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유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유당불내증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라떼도 고소한 맛에 좋아하지만 라떼는 이제 잘 안 마시고 아메리카노 위주로 마시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대깨하기 때문에 대깨야. 채털리님은 라떼고요. 라떼는 확실히 살이 좀 찌긴 하죠. 이게 우유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채털리님 사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너무 늦게 읽어드려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선배님들께서는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커피 외에 중독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이나 사연 또 후속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신다면 영어학개론 통지서도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좀 협박 같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완미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통해 여러 영화들을 추천받아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자칭 선배입니다. 아, 너무 이거 극찬이신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계시다고요? 아, 이거는 뭐 거의 뭐 행복합니다. 자칭 선배님이 아니라 저희가 타칭 선배님인 거죠. 저희가 불러드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스포일러 방송이라 다루시는 영화들을 항상 먼저 보고 방송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재원님이 해주시던 B급 수다 코너를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 코너에는 스포일러가 없었고 말 그대로 리뷰보단 추천의 의미가 강했던 방송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재원님 덕분에 샘 페킨파 감독님의 와일드 번치 너무나 잘 감상했었네요. 아, 이거 재원님의 코너였죠. B급 수다라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방송에서 근황 토크 할 때 재원님이 좀 이제 비정기적으로 준비를 해오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B급 영화들을 추천해 주셨던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샘 페킨파 감독님의 와일드 번치 그때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와일드 번치는 너무나 그 자체로 훌륭한 영화고 재원님의 취향이 뭐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재원님의 취향이 되게 확고하세요. 장르 영화 되게 좋아하시고 뭐 그렇다고 일반 드라마 장르의 영화나 뭐 로맨스 영화,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를 뭐 막 극혐까지 하시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스릴러, 액션, 공포 이런 쪽에 좀 더 특화해서 좋아하시다 보니까 재원님과 취향이 잘 맞았던 선배님들께서는 그 B급 수다 코너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반응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다시 안 하시나? 재원님이 지금 안식년 드셔가지고 근데 안식년 드셨다기에는 방송을 지금 많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그냥 돌아오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B급 수다 코너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으나 저희 방송이 이 영화학개론 통지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코너 개선, 코너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준비 중인 것들도 있으니까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파일럿 에피소드를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흔쾌히 덥석 물어주신다면 저희가 또 계속 할 여지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저희 방송 꾸준히 구독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와일드 번치 너무나 잘 감상하셨다고 완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게스트로 방송 빛내주셨던 표표 배우님의 단편 작품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를 감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실 때 닉네임이 완미사님이셨구나.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 몰랐네. 방송만으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표표 배우님은 뭐랄까 굉장히 톡톡 튀고 활기찬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역시 배우는 배우이신가 봐요. 방송 때의 느낌과 영화 속에서의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 놀라웠습니다. 이게 그냥 멜로드라마도 아닌 퀴어 멜로드라마고 또 그냥 퀴어 멜로드라마도 아닌 다자간의 사랑을 다룬 매우 진보적인 내용이라 더 놀라웠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표표 배우님 열심히 배우 활동 해주시고 가끔 가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에도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완미사님께서 재원님과 표표님 두 분에 대한 어떤 응원 아닌 응원 전해주셨다.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 저도 감상했었습니다. 그 표현해주신 대로 퀴어 멜로드라마인데 다자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폴리아모리라고 하더라고요. 맞나? 폴리아모리? 검색해볼까요?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는 비혼자 집단과 기혼자 집단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성의 대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칭한다. 비독점적 다자연애자인 거죠. 비독점적 다자연애자는 한 명만을 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일 뿐
1대1 연애 관계를 맺기도 한다라고 위키백과에 쓰여 있습니다. 어려워. 어쨌든 뭐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는 그런 다자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던 영화고요. 저도 이거 봤었습니다. 뭐 당연히 표표님이 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본 것도 있고. 이거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나? 저는 그때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해서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왓챠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저희 방송을 빛내주시는 표표님의 어떤 연기 궁금하시다면 왓챠피디아가 아니지 왓챠 가셔서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가셔서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 감상하시면 어떨까. 이게 또 단편 영화예요. 러닝타임이 18분 정도? 20분이 안 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표표님이 진짜 좀 색다르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표님을 알고 지낸 지가 꽤 됐단 말이죠. 10년 넘었나? 10년 가깝나? 어쨌든 뭐 평균 10년 치죠. 오랜 시간 봐왔고 또 사석에서는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해서 되게 좋은 형이고 되게 쾌활하시고 그런 형이고 어쨌든 또 이성애자시고 뭐 동성애자셨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성애자 형이다 보니까 친한 형이었다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이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에서 이제 동성애자 게이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 근데 또 이제 보다 보니 완미사님 말씀대로 배우는 배우구나. 이 형님도 진짜 연기 너무 잘하셨던 기억이 있고 이런 감성 좋아하신다면 완성과 미완성의 사이 검색하셔서 한번 감상해보시는 것도 선배님들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완미사님의 사연을 빌어서 핑계로 재원님과 표표님 그리고 기타 저희 방송을 빛내주시는 정말 소중한 다른 많은 게스트분들께 감사 인사를 또 한번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이킹 마스터님 사연입니다. 하이킹 마스터 산 타는 거 좋아하시나? 안녕하시렵니까? 영화학개론을 즐겨 듣는 숨은 청취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아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밝힐 순 없지만 저는 서비스 직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한 이래 손님이 팍 줄어서 개인적으로는 편안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힘드셨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엔데믹이 가까워 오니 다시 제 일이 힘들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떡하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일은 원래 힘든 겁니다. 하이킹 마스터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좀 이제 비교적 한가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유롭고 한가하고 좀 이제 좀 일이 여유가 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좋은 거기도 한데 그게 디폴트 값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은 힘든 게 디폴트 값이고 일이 좀 쉽다. 일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찬스 같은 겁니다. 기간제 찬스. 치트키를 그 기간에만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꿀 빠셨다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 2, 3년 동안 좀 일이 한가하셨다고 그걸 이제 표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일은 원래 당연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 이제 뭐 이렇게 말투가 누구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은 원래 힘든 거니까 또 하이킹 마스터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용주 사장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2019년부터면 벌써 5년 차네요. 아닌가? 20년부터니까 20, 21, 22, 23 4년째 사장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좀 사장님도 표준으로 가셔야죠. 이게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크고 작게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힘들지만 나는 편하니까 뭐 개꿀 이러시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많이 안 오면 일이 한가하니까 저도 그땐 철이 없었으니까 일이 한가하니까 좋잖아요. 손님 많이 없고 막 이러면. 그래서 나 진짜 꿀 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손님이 안 오면 이 가게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고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고용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게를 접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그때 제가 어려서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카페가 거의 이제 뭐 장사를 접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저도 그때 직장을 잃었죠.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한 3, 4년간 좀 일 쉽게 하셨으면 왜 이렇게 말이 삐딱하게 나가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일의 여유가 있으셨으면 많이 3, 4년이면 많이 여유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바빠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다소 주제에 넘은 오지랖 넓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하이킹 마스터님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방송도 꾸준히 들어주세요. 영화개론을 즐겨 듣는 숨은 청취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는데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사연도 보내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성경 최고님의 사연입니다. 이성경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모델이셨나? 모델 겸 배우님이시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예쁘시니까 이성경님 최고죠. 방송을 듣다 보니 진행자분을 비롯해서 게스트로 나와주시는 분들 대부분도 모두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단편 영화를 연출하시거나 연기를 하시는 등 영화 관련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영화 업계 변두리에서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변두리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업계 변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게스트분들도 뭐 배우님도 계시고 뭐 표편님, 뭐 루루님, 뭐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 편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 기본적으로 그 영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영화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닿았던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해서 이성경 최고님이 이어서 그렇다면 상현님은 존경하는 감독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존경하는 감독, 뭐 롤모델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건가? 존경하는 감독. 근데 이게 되게 질문이 재밌네요. 보통 좋아하는 배우 있어? 뭐 좋아하는 영화 감독 있어? 이렇게 보통 누구를 좋아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뭐 연인, 애인을 좋아한다거나 뭐 어떤 친구를 좋아해. 근데 너는 그 친구 왜 좋아? 너는 그 여자, 너는 그 남자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 굳이 생각을 하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좋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좋아?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성경 최고님의 질문의 요지는 존경하는 감독.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독이 아니라 존경하는 감독이 따로 있냐.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네요. 존경하는 감독.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존경한다면 보통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감독. 뭐 일단 저는 좋아하는 감독으로 치자면 스티븐 스필버그, 데이비드 핀처 뭐 이런 엄청난 감독분들이 계시죠. 저 좀 고전으로 가면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베넷 밀러 감독님. 베넷 밀러 영화 너무 잘 만들어요.
3편밖에 안 찍었는데 3편 다 훌륭합니다. 베넷 밀러 감독님 되게 좋아하고 뭐 타란티노 감독님, 뭐 드니 빌레브 감독님, 뭐 알프레드 히치콕 다 좋아합니다. 뭐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존경하는 감독님을 물어보신 거니까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최근에 느꼈던 바가 있어서 이제 떠올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원래 되게 겁이 많아서 공포 영화, 뭐 호러 영화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안 보고. 뭐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난 쫄보라는 것을. 그래서 저 진짜 장르에 대한 편견이 없고 뭐 멜로면 멜로, 코미디면 코미디, 액션이면 액션 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잘 안 봐요. 그래서 막 공포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영화 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응당 보셨을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안 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님 뭐 얼마 전에 작고하셨었죠.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님의 엑소시스트, 저 이거 안 봤어요. 그것도 안 봤어? 이 영알모사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엑소시스트 안 봤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못 본 거죠.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 폴터가이스트 이런 것도 안 봤고, 제이호로도 유명한 거 많잖아요. 일본에 주온, 링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왜냐? 보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물론 이제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뭐 유전이나 뭐 미드소마나 뭐 아니면 한국의 뭐 검은 사제들, 사바하, 뭐 알포인트 이런 것들은 어쩌다 기회가 맞아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다 보긴 했지만 그런 것들 은근히 안 본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봤냐면 제가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의 스크림을 봤어요. 스크림. 그게 몇 년도 영화더라? 검색해볼까요? 지금 검색을 해보는데 스크림 1편이 96년도 영화네요. 96년. 이거 그 드류 베리모어가 오프닝에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막 고스트페이스 와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영화가 너무 젊은 거예요. 이게 96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금 봤는데도 와 되게 젊은 영화다. 만약에 이 영화가 지금 만들어져서 개봉됐다면 MZ세대 호러라고 불렸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만들어진 지 지금 몇 년이야? 20년, 좀 있으면 30년, 20년 좀 넘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맞나? 좀 있으면 30년 되겠네. 대박. 거의 30년 전 영화인데 너무 젊은 거예요. 그 감각이나 뭐 감성이나 이런 게. 근데 감독님이 웨스 크레이븐이잖아요.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 물론 이제 공포영화의 거장이시고, 제가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 연출하신 것 중에는 뭐 나이트 플라이트 같은 비교적 최근 작부터 뭐 예전 작품으로는 나이트메어는 또 봤습니다. 그런 것들 봤었는데 스크림도 만드셨다는 거야.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스크림을 찍으셨을 때 이미 거의 예순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나이트메어 같은 작품으로 당시 공포 영화의 어떤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트메어 1편이 84년도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스크림이 만들어지기 12년 전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공포 영화들을 또 찍으셨겠어요,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이. 그러면 공포 영화 업계에서만큼은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이 고인물이셨던 거죠, 이미. 근데 가장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그래서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이대에 이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진짜 젊은 감각을 뽐내셨더라고. 근데 그 나이대가 이제 거의 예순이 다 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좀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을 평소에 막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림을 보고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 좀 존경할 만한 지점이 있다. 자기가 세운 어떤 전공법을 파회해서 새롭게 젊은 감각으로 이런 신선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와, 예순에도 여전히 젊을 수 있구나. 예순이 가장 젊은 나이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최근 떠오르는 에피소드로는 이 스크림 관련해서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 작품들을 다 공포영화다 보니까 즐겨본 건 아니었지만 찾아본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새삼 존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또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존경할 만한 지점이 있는 감독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뭐 사실 그 외에는 존경하는 감독님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감독님들이긴 하세요. 뭐 구로사와 아키라, 드니 빌레브, 뭐 알폰소 쿠아론, 알프레드 히치콕, 스티븐 스필버그 다 뭐 거장 명장들이죠. 어쨌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최근 웨스 크레이븐이었습니다. 웃기죠? 좋아하는 감독님은 아닌데 존경은 할 수 있다는 거.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성경 최고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붕대맨님의 사연입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붕대 같은 영화라고 한 줄 평을 썼었네요. 그러다 보니 붕대 클럽이라는 일본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 따로 보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나 겨울 계절마다 또 따로 챙겨보게 되는 영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선배님들은 우울할 때나 기쁠 때 또는 여름이거나 겨울일 때 어떤 영화들 챙겨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도 붕대맨으로 하셨구나. 저도 리틀 미스 선샤인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영화고 이게 근데 좀 재밌죠. 이게 원제는 제가 알기로 리틀 미스 선샤인이거든요. 리틀 미스 선샤인. 근데 이게 국내에 수입되면서 국내 개봉 제목이 바뀌었어요. 국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스 리틀 선샤인. 그 제목에서 리틀과 미스라는 단어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원제는 리틀 미스 선샤인인데 리틀이 먼저 오는데 국내 개봉 제목에서는 미스가 먼저 와서 미스 리틀 선샤인이 되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저도 어쨌든 이 리틀 미스 선샤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우울할 때마다 보는 영화인 것 같고요. 거의 예전에는 진짜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봤었어요. 진짜.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연말? 10월, 11월? 가을께 항상 봤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1년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계속 보고 있지 않나. 말 나온 김에 봐야겠네요. 이 영화 마지막으로 본 지 한 2년 돼가는 것 같은데 3년인가 2년인가 딱 볼 때쯤 됐네. 너무 좋죠. 리틀 미스 선샤인. 우울할 때 보면 너무 좋고 우울할 때나 기쁠 때 따로 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 우울할 때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우울할 때는 아니고 좀 자괴감이 들 때 또는 그래서 응원이 필요할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저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넷 밀러 감독님의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머니볼은 결말까지 보고 나면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머니볼 결말이. 영화 내내 좋지만 특히 결말까지 딱 보고 나면 그래 그냥 이 인생이라는 쇼를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긴 하지만 제임스 건 감독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그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너무 기쁜 영화죠. 우울할 때나 기쁠 때 여름이나 가을, 겨울 계절마다 따로 챙겨보는 영화. 겨울 하면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겨울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최근에는 윤희에게 김희애 배우님 나왔던 윤희에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겨울 전에 가을이 먼저 오니까 가을 하면 제목 때문인지 그 에드워드 즈윅 감독님의 그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가을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나? 가을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 임순례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도 가을쯤에 보기 너무 좋은 힐링 영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을은 좀 애매하네. 뭔가 계절이 짧은 만큼 좀. 여름은 어떨까요? 이제 뭐 2023년의 여름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긴 했지만 지난 여름을 추억해보면 여름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영화라든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이 특히 좀 이 서정적인 여름, 이 여름이라는 계절의 어떤 서정성을 굉장히 잘 포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애니메이션들도 여름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죠. 뭐 늑대아이라든지 썸머워즈라든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든지 뭐 여름에 보면 정말 좋은 영화고요. 뭐 최근작들 중에서는 메가로돈 2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무시했지만 주변에서 저만 재밌게 본 영화 메가로돈 2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역시 뭐 여름에는 뭐니 해도 상어 영화가 최고 아닐까요? 너무 저만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메가로돈 2 어쨌든 좋고 봄에는 어떤 영화가 어울리나? 봄은 아무래도 막 꽃이 피고 뭐 그런 영화다 보니까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봄에는 또 벚꽃 엔딩을 들어야 되잖아요. 벚꽃이라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또 초속 5cm 그 영화가 또 벚꽃을 굉장히 엄청난 작화로 굉장히 유려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붕대맨님의 사연까지 읽어봤는데 다른 선배님들도 혹시 뭐 슬플 때나 우울할 때 응원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기쁠 때 뭐 보시는 영화가 따로 있으신가요? 챙겨보시는 영화가? 아니면은 뭐 봄일 때, 여름일 때, 가을일 때, 계절일 때, 뭐 연초일 때, 연말일 때, 휴가 전에 뭐 보는 영화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또 후속 사연 남겨주세요. 저도 괜히 좀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선배님들은 어떤 영화를 어떤 때에 챙겨서 보시는지 진짜 그 붕대처럼 또는 알약처럼 나에게 좀 처방해줄 수 있는 영화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거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붕대맨님의 사연까지 잘 읽어봤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빨간색 연필님, 뜬구름 냥냥님, 채털리님, 완미사님, 하이킹 마스터님, 이성경 최고님, 붕대맨님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사과 많이 해도 약발 떨어진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늦게 읽어드린 점 죄송합니다. 더는 사과 안 할 테니까 마지막 사과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선배님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더불어서 가끔 가다가는 영화 에피소드랑 전혀 상관없는 에피소드도 좋으니까요. 이런 사연들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같이 읽어보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새 9월입니다. 그리고 여름도 끝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죠. 그래서 한 해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나는 뭘 했나를 좀 돌이켜보면 문득문득 좀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나 뭐 했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 그냥 또 놀고 있었구나. 나 그냥 또 멍 때리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게 뭉뚱그려서 돌이켜보면 그렇더라고요. 항상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회상을 해보면 과거들을 되게 좋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해내신 일도 많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대충 그냥 벌써 9월인데 올해 뭐 했지 지금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만 이제 세부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올해 결혼도 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1년 지대사인데 저 결혼도 했고 여행도 잘 다녀왔고 또 최근에 뭐 저희 가족이랑 뭐 그 주변에 친한 친구들 지인들이랑 같이 여름휴가도 가서 물총놀이도 신나게 나이값 신나게 못하면서 했고요. 최근에 또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었고 고향 전주에서 친구가 서울 와가지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진짜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재밌는 책도 최근에 읽었고 너무너무 좋은 영화들도 최근에 봤고 그래서 참 이 기억이라는 게 대충 휙 생각하면 안 좋은 거 투성인 것 같지만 또 이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우수수 튀어나온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뭐 아직 뭐 연말은 아니라서 벌써 뭐 올 한 해를 반추해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혹시라도 벌써 9월이야 벌써 가을이야 올해 한 거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디테일하게 좋은 일들이 분명 많았을 겁니다. 해내신 것들도 분명 많을 거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응원이 필요하실 때는 뭐 베넷 밀러의 머니볼을 보시라. 베넷 밀러의 머니볼 응원이 필요할 때 정말 좋은 영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홍보성 멘트 날리면서 영화학개론 통지서는 이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실 분들 더더욱 감사드리면서 저희 영화학개론은 다음 주에 통지서 말고 조별과제를 통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세요. 오늘 날이 참 예쁘네요. 선배님의 오늘 하루를 얘기해줘요. 영화 얘기 다른 얘기도 함께 나눠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요. 영화학개론 통지서